개 아무도 없느냐? 아직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과인의 행차를 준비하라. 이는 도망이 아니다. 나라를 보전하기 위한 잠시의 물러섬이다. 전란의 포화 속에서 조선의 왕선조가 절규하며 파천길에 오르던 그 순간 한 젊은 왕자는 묵묵히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듬으며 국가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이름은 광해군. 본디서자였던 그는 정통성이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늘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그는 백성의 희망이자 고통의 상징이었으니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떤 비극으로 치닫게 될까요? 1575년 조선의 왕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광해군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통성의 굴레에 갇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서자라는 출신은 그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으며 이는 왕위 계승에서 언제나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조선 사회는 철저한 적서 차별이 존재했고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됩니다. 1592년 예적의 침입으로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을 미증유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고 왕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서둘러 파천길에 오르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린 광해군은 도성을 지키는 대신 임시 수도를 옮겨 피난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세자로 책봉되며 폐허가 된 나라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이는 그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평생 그의 발목을 잡을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량을 모으고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 중에도 흐트러짐 없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행정 능력은 붕괴 직전에 조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으며 백성들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7년에 걸친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작지는 황폐해졌으며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전란으로 소실된 각종 문서와 서적을 다시 편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치는 등 국가 재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광해군을 끊임없이 견제했습니다. 전란 중 세자의 공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광해군에게 정식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미루며 그의 입지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선조가 늦은 나이에 인목대비를 통해 적자인 영창대군을 얻게 되자 광해군의 왕위는 다시금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정은 곧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 세력과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서인, 소북 세력으로 나뉘어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을 벌였으니 광해군은 자신의 정통성 부족을 끊임없이 공격받으며 매일 밤잠 못 이루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통성 논쟁은 그에게 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왔고 이는 그가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비극적인 선택까지 감행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광해군은 이 끝없는 시련 속에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광해군은 매일 밤 자신이 서 있는 왕좌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왕권을 공고히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비정한 결론에 도달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 속에서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왕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으니 이는 권력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운명 속에서 잉태된 비극적인 필연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를 가장 교묘하게 이용한 세력은 바로 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특히 이이첨과 정인홍과 같은 북인 핵심 인물들은 광해군에게 영창대군과 그의 외조부 김제남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왕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음험한 속삭임은 광해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불길로 번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613년 북인 세력은 이른바 칠서의 변이라는 영모 사건을 조작하여 영창대군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박응서, 서양갑 등 7서얼들이 은을 훔치고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 자백을 강제로 받아낸 그들은 이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영창대군의 외조부이자 당대 명문가였던 김제남이 영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닌 광해군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잔혹한 정치 개임의 서막이었습니다. 조정은 이제 피바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기 시작했고 정의는 침묵했습니다. 광해군은 조작된 증거와 북인 세력의 끈질긴 상소, 그리고 영창대군 세력이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강박감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선왕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김제남에게 영모죄를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밤낮으로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왕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에 굴복하여 김제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통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은 광해군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의 통치에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속에서는 고뇌와 번민이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정의롭지 못한 결정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김제남의 죽음 이후 북인 세력의 칼날은 이제 임목대비와 어린 영창대군에게로 더욱 거침없이 향했습니다. 그들은 임목대비가 왕실의 어른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녀를 폐비시키고 영창대군을 왕실의 계보에서 완전히 축출하려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고 대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과 북인 세력 간의 격렬한 대립은 조정 전체를 경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끝없는 권력 다툼은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조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선왕의 계비인 임목대비를 폐비시키는 것은 광해군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도덕적 책임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북인 세력의 끊임없는 압박과 자신의 왕위가 여전히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더욱 가혹한 선택으로 내몰렸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임목대비의 친정인 연은부원군 김제남의 죄를 물어 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라는 비극적인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은 광해군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의 비극적인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정한 결정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강화도로 유배간 어린 영창대군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뜨겁게 달궈진 온돌방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북인 세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영창대군을 제거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차가운 섬에서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광해군에게도 큰 충격과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는 스스로를 위로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영혼은 정치적 암투의 먹잇감이 되어 홀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로써 광해군의 정통성을 위협하던 가장 큰 두 존재, 김제남과 영창대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광해군은 비록 왕자를 지켰지만 그 대가로 형제와 다름없는 어린 조카를 잃고 선왕의 계비를 폐위시키는 도덕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 자신의 친족을 죽이고 어미를 패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왕좌를 지켰다는 안도감보다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고독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밤마다 그의 양심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찔렀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어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과 광해군에 대한 뼛속 깊은 분노 속에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복수를 다짐하며 절치부심했습니다. 서궁의 차가운 벽은 그녀의 절규를 삼켰지만 그 안에서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훗날 광해군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명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비록 잔혹한 방법으로 왕권을 공고히 했지만 광해군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명나라의 압력과 국내 친명 사대주의자들의 반발을 무릅쓴 매우 위험하고도 용기 있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고 전쟁의 화마로부터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고뇌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외로운 노력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특히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칠 때 조선의 원병을 요청하자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어쩔 수 없이 출정 명령을 내리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라는 비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옥립은 명나라 군과 함께 출정했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후금에 항복하여 조선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리적인 외교는 당장은 조선의 생존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명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내 사대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해군의 외로운 줄타기는 계속되었고 그는 늘 위태로운 외교의 균형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국가 재건에 힘썼습니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고 임진왜란 당시 불타버린 창덕궁과 창경궁 등 궁궐 재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동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동법은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개혁이었지만 기존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선한 의도와 개혁 정신은 분명했지만 왕권 강화 과정에서 쌓인 비난과 갈등은 그의 노력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되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는 영창대군 사례와 임목대비 패모라는 도덕적 약점 때문에 끊임없이 비난받았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패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죄를 물어 그를 폐위시키기 위한 명분을 착실히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의 모든 선정을 외면하고 오직 그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부각하며 민심을 자신들의 편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광해군의 개혁과 실리 외교 정책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으며 그의 모든 업적을 가려버리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민심은 점차 그에게서 등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623년 결국 서인 세력은 이기, 김류 등을 중심으로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는 반정 세력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었고 그녀는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교서를 직접 작성하며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도로 옮겨졌고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왕조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폭군 혹은 패주라는 오명은 그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그의 개혁 정책과 실리 외교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재조명된 광해군은 단순히 폭군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보전하려 고뇌했던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비정함과 개인의 비극이 교차하는 역사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역사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도 약 18년간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외로운 말년을 보내던 그는 1641년 67세의 나이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한 그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으며 그 규모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때 조선의 운명을 짊어졌던 왕이 이처럼 쓸쓸하게 생을 마쳤다는 사실은 역사의 무정함과 권력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의 무덤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쓸쓸한 마지막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그의 행동은 왕위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이 멀어 폭정을 저지른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인 고뇌를 이해하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은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한 지도자가 겪어야 했던 고뇌와 선택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과 윤리의 갈등을 조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광해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